한번 가 보겠습니다. 경기 수도 많이 없고 뭐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레민이 스포를 하시네. 스포를 하시네. 그래서 델러스가 제가 축을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아닙니다. 어차피 뭐 분석하는 건데 뭐 미네소타 대 멤피스로 넘어가고요. 멤피스로 이제 NBA 한 경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리즈는 멤피스가 3대2로 지금 우위에 있어요. 지난 경기 이제 자모란트에 지난 경기도 상당했죠. 앤서니 에도즈가 이제 종료 직전에 3점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4초인가? 몇 초 안 남은 상황에서 멤피스가 마지막 공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동점 3점을 넣었던 앤서니 에도즈가 이제 실수를 수비 쪽에서 실수를 하면서 자모란트한테 그냥 너무 좋은 찬스가 왔고 역시나 이제 1옵션답게 에이스답게 레이업을 올려놓으면서 뭐 멤피스가 극장승을 또 거뒀었는데 저는 이 시리즈를 항상 어렵다고 솔직히 분석을 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아마 1차전, 2차전까지만 이제 좀 봤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저는 이 경기는 도저히 뭐 분석적으로도 모르겠다면서 패스를 해왔었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은 다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전력 대충 이렇게 좀 보면은 사실 거의 박빙이에요. 거의 박빙 사이즈고 진짜 그냥 마지막에 잘하는 팀이 이깁니다. 좀 더 집중력이 있고 조금 더 컨디션이 좋거나 뭐그 차이에요. 사실 뭐 승패 예측은 정말 뭐 힘든 상황이고 파울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두 팀한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됐네 이거. 자잭주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어처구니 없는 파울로 이제 4쿼터에 6파울 퇴장을 당했었고 자잭주의 또 파울 관리가 멤피스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겠고 역시나 미네소타는 이제 수비 쪽에서 많은 공을 올리고 있는 패트릭 베벌리도 지난 경기 파울아웃이었어요.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도 지난 경기 5파울로 진작에 5파울로 이제 미네소타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결국 파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경기장에서 얘네가 얼마나 똑똑하게 뛰냐에 따라서 뭐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 순간 분위기가 타는 부분 사실 뭐 분석적으로 예측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경기다. 제가 괜히 분석을 안 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미네소타 홈으로 돌아왔고 좀 다른 쪽으로 보려는 이유는 지금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진행 중이고 이제 5월 2일 그때부터 이제 보스턴이랑 미러키를 시작으로 2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역대 플레이오프 1라운드 7사로 진행이 되잖아요. 7판 4선. 제가 한 20년 정도 치에 1라운드 모든 팀들의 결과를 확인했었는데 4대3 스코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차전까지 가는 빡빡한 일정. 이번 1라운드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이게 유일히 남은 거예요. 이 경기 말고는 다 끝났잖아요. 지금 나머지 경기가. 근데 이 경기만이 이제 7차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미네소타가 잡아버리면 홈에서. 근데 20년 동안 매년 플레이오프가 있어 왔고 1차전에 4대3 7차전이 없었던 1라운드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몇 팀이야? 16개 팀이 하다 보니까 8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에서 한 번도 4대3이 없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2011년인가? 11년 전에. 그때 있었고 모든 1라운드 경기에서 4대3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가 유일하게 남은 거거든요. 어차피 분석은 안 되니까 제가 이런 거라도 들고 온 겁니다. 한 번 있었으면 20번 중에 한 번이면 95%예요. 95%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쨌든 오늘 사실 유타 대 댈러스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유타가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완벽한 버저비터 승리를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면서 댈러스도 4대2로 끝나버렸고 유일하게 남은 경기에서 이런 또 통계가 있고 또 어쨌든 미네소타 멤피스 전혀 어디로 튈 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사실 멤피스한테 역전패를 지금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좀 막판에 좀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했었고 뭐 파울아웃이나 타운스 같은 경우 그런 경기를 벌써 이제 5판 중에서 뭐 2~3판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어쨌든 홈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사무국 입장에서도
심판 콜 쪽으로도 미네소타 홈콜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7차전이랑 또 메리트가 있는 표파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분석이 안 되는 것은 미네소타 승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분석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가라 분석이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구로 들어와서 유니온 베를린 대 그로이터 퓨르트 경기인데, 뭐 강등이 확정이고요.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지금 6위, 상당히 이제 유로파 혹은 챔스까지도 볼 수 있는 순위에 있고, 유니온 베를린은 여러분도 뭐 지금 딱 뭐 순위만 봐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하는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팀 내는 슈퍼스타가 존재하지 않지만 팀 감독의 잘 짜여진 전술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조직력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공수 전환이나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고요. 전체적으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강등이 확정된 그로이터 퓨르트를 만났고, 지금 일정상으로 볼 때 진짜 잘만 하면 챔스도 노릴 수 있어요. 제가 레버쿠젠의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땐 레버쿠젠 좀 은근히 챔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은 일정이 호펜하임이었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기에 이제 프라이브루크도 한번 남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아, 호펜하임이 아니다.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호펜하임 맞네요. 호펜하임 맞네. 호펜하임 그리고 프라이브루크예요. 어느 한 경기도 쉽게 갈 수 없는 경기들이 있고,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지금 일정이 엄청 괜찮아요. 지금 당장 이 경기도 뭐 거의 꽁승 느낌이잖아.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 경기가 홈에서 보험이랑 하는데, 보험도 어쨌든 사실상 뭐 이제 남은 게 없고, 또 원정에서는 보험이 또 힘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뭐 진짜 못하지만 않는다면 2승은 챙긴 상황에서 한 경기를 이제 또 경쟁팀이 프라이브루크랑 붙거든요. 그 경기에서는 어떻게 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은 남은 분데스 같은 게 이제 3경기가 남아있는데 3연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어쨌든 또 경쟁팀이 프라이브루크와의 경기에서 또 이긴다면 프라이브루크 떨어져 나가는 거고, 레버코젠이 이 일정에서 또 성적이 좋지 않다면 진짜 챔스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론 지난 두 팀의 맞대결에서 뭐 그로이터 퓨르트가 잡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불리함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지금 또 결장자들도 조금 있어요. 센터백 쪽에 바움가르트리나 뭐 스카퍼, 뭐 미드필더 쪽 로테이션 자원 뭐 이런들이 결장이 있지만, 그로이터 퓨르트가 지금 많은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 쪽에 르웰링이나 모습 쪽에 바우어가 핵심들이 좀 복귀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미 사실 동기부여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저는 유니온이 잡는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뭐 다른 팀도 아니고 유니온 베를린 1.19는 솔직히 메리트 없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봐도 메리트가 없어요. 과감하게 그냥 마인 봅니다. 똥배는 사실 메리트가 없고, 그냥 잡는다면은 그로이터 퓨르트가 역시나 강등된 팀답게 좀 뭐 별다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고, 유니온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짜임새 있는 뭐 공수 밸런스나 이런 것들로 이제 잡을 꼴로 봐서 2점 차 이상 잡는다면은 똥배보다는 그냥 마인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다음 경기는 위트레흐트 대 네흐메온인데, 사실 위트가 최근에 엄청 안 좋아요. 일단은 뭐 2, 3주 전인가 감독 교체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뭐 딱히 뭐 별다른 성적적인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공격 쪽에 비어만이 또 빠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앞선에서 큰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한 골 뭐 이런 식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위트가 이런 부분에 있고, 또 핵심 미드필더인 람셀라르, 얘도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아마 9골인가 이번
리그에서 미드필더 치고 상당히 많죠. 얘나 이제 또 반데르마레 같은 주전 수비 자원, 반더스트리크 같은 또 미드필더 자원까지도 전력적인 누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네이메용 같은 경우 뭐 아크만이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바레토나 뭐 보니, 율피레도 보니 옛날에 뭐 스완지에 있던 놈이에요. 까지 이렇게 불투명히 떠 있는데 사실 저는 정배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봤거든요. 오히려 그냥 이거 2배당 주면 프렌 찍는 게 맞겠다 뭐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승리 타이밍이긴 해요. 계속 못 이기고 있고 감독 교체 이후로도 못 이기고 있고 상대가 어쨌든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대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뭐 할만한 상대기도 하고 근데 배당이 좀 짜요. 배당이 상대적으로 되게 좀 낮게 측정이 됐고 해외 배당 흐름도 지금 위트 쪽으로 좀 많이 빠집니다. 어제 제가 그 페이노르트 대 마르세유 경기를 패스했던 이유가 대충 뭐 딥하게 분석은 하진 않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 봤을 때 마르세유 프렌 쪽을 좀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외도 그렇고 뭐 페이노르트가 1점대 정배를 받은 것도 그렇고 해외도 페이 쪽으로 빠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좀 건들기 좀 그렇다고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위트가 좀 배당이 좀 낮고 뭐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사실 정배를 찍을 만한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저는 어쨌든 위트가 연패에 빠져 있고 지금 수비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네이메안이 원정에서 좋잖아요. 고배당을 노리는 전략이 조금 좋아 보이고 어쨌든 양 팀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제 네이메안이 원정에서의 득점력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오바 쪽이 나아 보인다. 저는 한 2대1 정도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파리 생제르맹.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리는 우승이 지난 경기 그 랑스와의 홈 1대1 무승부 어지럽네 갑자기 또 그 파리 승한 폴락 해가지고 좀 어지러운데 그 경기를 이제 승점 1점이 필요했는데 딱 1점만 따면서 개같은 새끼들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뭐 포체티노 감독과도 이번 시즌 끝으로 이별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 끝까지는 뭐 진행을 하는데 뭐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파리 떠나는 마당에 뭐 이제 우승도 확정지었겠다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유망주들을 좀 기용한다고 20대 초반의 선수들이나 뭐 그런 선수들을 기용한다고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다만 이제 뭐 확실하게 선발로 애들을 내보낼 거다 그냥 풀 로테이션 돌릴 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들을 어느 정도 기용하면서 한두 명 정도 선발에 이렇게 뭐 끼워 넣어 두세 명 뭐 공격과 수비 미드필더 해가지고 좀 넣으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후반에 한 20분 10분 이상 최소 10분 솔직히 너무 그거잖아요. 빡빡하니까 20분 정도 뭐 2, 30분 길게는 그 정도 이제 유망주들 뭐 이런 선수들을 좀 투입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JJ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 스트라스부르는 여러분도 아실 테지만 지금 리강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공격력이 나쁘지 않고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좀 순위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팀이 약간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좀 언더가 많이 뜨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잘 지지 않는 팀이고 역시나 홈에서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이게 파리 배당이 높아서 좀 고민을 했어요. 파리 배당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파리가 좀 배당이 낮았으면은 1.3대 4대였으면은 야 이거 스트라스부르 뭐 승이나 무승부 배당이나 뭐 프렘 배당 좋으니까 한번 찔러보자 뭐 이런 느낌이 있겠으나 이거는 애초에 오조들도 파리승 1.9대를 주면서 알겠습니다 JJ님 고맙습니다. 뭐 그러면서 스트라스부르 사실상 뭐 역배나 프렘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있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게 파리가 전반전에 주전 다 나와가지고 점수차 벌려놓고 후반전에 뭐 유망주들 뭐 한 10분 20분 정도 투입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유망주들만 다 때려박는 것도 아니고 아마 주전들이랑 섞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뭐 저는 프렌이나 뭐 이쪽에 있어서 배당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파리 배당 메리트가 있다고 파리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프렌 쪽을 봐야 될지 싶었는데 그냥 사실 메리트가 없는 경기라고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스트라스도 뭐 리에나드나 뭐 장이드 뭐 이런 미드필더 뭐 칸딜 이런 애들 지금 빠져있고 파리 같은 경우 이카르디 뭐 파레데스 드락슬러 미드필더 쪽도 다닐로 뭐 이런 좀 원래 주전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애들이 좀 빠져있어요. 어쨌든 저는 스트라스부르가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잘 안 지고 지금 승점이 당장 급한 상황에서 파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특별히 이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음바페도 나간다 하고 감독도 떠나는 마당에 지금 어차피 팀 공중분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선수들이 떠나고 감독도 떠나고 굳이 스트라스부르 정도 팀을 상대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풀주전을 내올 것 같지도 않고 유망주들 한둘 뛴다면은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지지 않는 선에서의 경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바를 보는 이유는 파리가 실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파리 같은 경우 원정에서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기도 해요. 거의 시즌에서 그러니까 비기거나 패배한 경기들의 6승 4패니까 80%죠. 80%가 지금 원정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반반이에요. 이기는 경기 반, 뭐 이기지 못하는 경기 반.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뭐 지지 않는 사이즈로 봤을 때는 거의 지지 않는 사이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배당 메리트는 사실 없지만 프렌 쪽을 보고 결국 유망주들을 쓰고 동기부여적으로 떨어진다면 공격이야 뭐 우리도 축구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공격은 재밌어요. 수비할 때 백코트나 이제 상대 선수 막으러 가는 게 뛰기 귀찮을 뿐이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 높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까지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세비야 대 카디스입니다. 일단은 세비야가 상당히 낮은 정배를 받았어요. 뭐 부상자 쪽을 보면은 뭐 페르난도나 공격 쪽에 마샬, 그리고 또 공격 쪽에 라파미르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수비 쪽에 이제 레킥, 그리고 또 공격 쪽에 코로나 최근에 좀 폼이 괜찮았는데 뭐 서브로 들어가는 자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카디스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습니다. 수비 쪽에 히로얀이나 뭐 알카레즈, 뭐 안도네나 뭐 카르셀렌 같은 괜찮은 주전 자원들도 지금 이렇게 불투명 일단은 떠 있는데, 마샬이랑 라파메이르가 빠졌으면은 물론 뭐 오캄포스 같은 뭐 좋은 쪽 자원도 있고 또 라멜라 같은 또 자원들도 세비야에서 힘을 많이 불어 넣어 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엔네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뭐 지난 시즌은 사실 엔네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세비야에서 뭐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올렸었고 핵심 공격 써서 활약했고, 올 시즌의 초반도 상당히 좋게 출발했어요. 거의 매 경기 득점을 하면서 했지만 장기 부상에 빠졌고 부상 복귀 이후에 리그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뭐 출전 시간이 적었던 것도 있고, 뭐 선발로 뛴 경기 50분 이상, 60분, 뭐 70분 뛴 경기에서도 득점이 없고, 지난 경기 레반테 경기에 세비야가 3대1 이겼잖아요. 그 세 골에도 전혀 관여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는 이 경기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세비야가 못 이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배에 대한 메리트가 딱히 없어 보여요. 뭐 마샬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라파메라도 있던가, 아니면 코로나라도 뭐 확실히 뛸 수 있던가, 최근에 참 좋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랑 또 카디스의 프렌을 어쨌든 봅니다. 말씀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 대충 뉘앙스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막 그렇게까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게, 올 시즌 카디스의 좀 강팀들, 상위권들 팀들을 상대로 한 상대 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한 번 붙었고 한 번이 아직 남았습니다. 바르샤 상대로 뭐 최근 또 기억이 있으실 수 있겠는데 1승 1무, 그리고 세비야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AT 마드리드 상대로 두 번 다 졌습니다. 한 번은 한 점 차, 한 번은 이제 홈에서 4대1로 깨졌나? 그때는 카디스 한창 안 좋을 때 깨졌었고, 베티스 올 시즌 또 돌풍이잖아요. 1무 1패. 그리고 그 다음 순위 이제 소시에다드 잘릴까봐 옆에 적겠습니다. 그 상대로 한 번 졌고 한 번이 아직 남았고요. 비아레알 챔피언스리그 4강 돌풍의 주역이죠. 1승 1무. 이게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 킬러의 느낌이 물씬 풍기기도 합니다. 보면은 아니 강등권 팀이 지금 오히려 상위권 팀들을 잡아내거나 승점을 이렇게 따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카디스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사실 수비적으로 상당히 좀 단단한 팀인데, 세비야의 어쨌든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뭐 그라나다 상대로도 그렇고 레반테 상대로도 그렇고 뭐 두 골씩을 실점하면서, 카디스가 또 오히려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은 부분, 그러니까 수비하다가 카운터를 치는, 그러면서 이제 한 골 뽑고 잠그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있는 팀이거든요. 물론 약간 상대가 좀 놓쳐주고 이런 부분은 분명 가미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라리가가 강팀들이 계속 부러지고 있어요.
바르샤도 지난번에 이제 라요한테 또 부러졌었고 홈에서 연패를 하고 있고 AT 마드리드 역시도 홈에서 그라나다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캤었고 지금 다 주작을 한 번씩 했거든요. 세비야만 없어요. 물론 이게 약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보시면 저는 그 경기가 좀 주작 같긴 한데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3골 먹으면 3대1로 졌거든요. 근데 그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세비야 거의 주작 수준으로 경기를 했어요. 수비를 아예 안 했으면 안 뛰었어요, 선수가 그냥. 뭐 그때 당시 레알은 빡빡한 일정이고 세비야는 컵대도 이제 유럽 대항전도 떨어져가지고 일정도 널널한데 오히려 레알 선수들이 더 파이팅 있게 뛰고 세비야는 무슨 이틀 만에 경기하는 것 마냥 이제 후반전에 아예 안 떴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 주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 해서 안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경기는 상대가 레알이었잖아요. 들어갈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뭐 이쪽으로 찔러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세비야고 홈에서 거의 지지 않고 유일한 1패가 레알이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뭐 지진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보고 오늘 경기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